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의진입니다. 아까 그 황희곤 그 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대한민국의 협회가 생긴 지 금년 124년 되는 해입니다. 음지에서 이 협회 날을 제정하고 또 이 협회 날을 행사를 또 기획하고 끌어오시는 우리 황희곤 회장님, 제가 뭐 만난 지는 뭐 불과 한 달 됐습니다만은 너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을 보람 있게 잘 해오신 데 대해서 제가 정말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윤은주 교수님, 또 황희곤 우리 교수님이 아주 옛날에 그 책을 썼습니다. 그 협회 단체 그 7가지 그 성공 전략이라는 책을 썼는데, 제가 공직을 그만두고 처음 벤처 캐피탈 협회 상금 부회장으로 갔는데 저의 고민이 뭐였냐면은 흔히 우리가 이제 북한군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방위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방에서도 나오고 집에서도 나오고 어떤 때는 또 군부대가 있고 정체불명의 그런 그 존재. 근데 우리 협회라는 게 또 그런 존재입니다. 이게 회사도 아니고 공기관도 아니면서 애매모호한데 어쨌든 많기는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그 협회 상금부회장을 가면서 저도 그 공직생활하면서 많은 협회에 이렇게 허가도 내주고 관리 감독도 하고 지원도 해줬습니다만은 막상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아주 다양한 그런 조직체인 것 같아가지고 공부를 하고 나서 근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협회 관련되는 책을 찾아보니까 정말 없어요. 그래서 교보문고에 그 목록에도 거의 안 나올 정도로 했는데, 우리 황희곤 그 회장님이 지은 그 번역서가 딱 한 권 있어가지고 제가 그걸 몇 권을 사서 저희 직원들한테 주고, 우리가 근무를 하려면 협회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알지 못하고 어떻게 여기서 월급을 받아가면서 일을 할 수가 있느냐, 그랬던 이제 기억이 났는데, 제가 이제 아시겠지만은 저 책을 쓴 이유도 그런 답답함을 스스로 좀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책을 썼는데, 저보다 훨씬 먼저 그 책을 썼을 뿐만이 아니라 아까 지금 8년 되셨다고 하시는데, 이런 협회에 대해서 체계적인 어떤 뭐 이론이라든지 또 실질적인 그 주체적인 그런 업무들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하려면은 이렇게 그 음지에서 묵묵하게 뭔가를 축적시키는 분들이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양지를 만들어내고 또 대중을 이롭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오늘 그 주제 발표는 과연 그 협회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 협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또 하나는 이 협회를 그럼 정부가 이제 이 협회는 독특하게 그 허가권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회사를 설립하면은 허가를 받는 게 아니고 그냥 등기하고 그다음에 세무서에 신고하고 세금만 잘 내면은 뭐 누구든지 할 수 있는데, 이게 주무부처의 허가 제도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허가로 그냥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협회의 어떤 기능이나 사회적인 그 존재감에 비춰봤을 때 정부가 어떻게 이것을 끌고 가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것들도 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4가지로 나눠서 진행할 것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1898년 10월 20일 날 고종 황제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알건대 서양에는 국회라는 곳이 있어가지고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을 논의해서 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런데 더 눈에 띄는 것은 협회라는 것이 있더라. 이 협회라는 것이 정부가 아닌 백성들의 뜻을 모아가지고, 의지를 모아가지고 구성을 해서 자율적으로 활동을 하는데, 우리도 그러한 취지에 맞춰서 이 협회가
운영이 됐어요. 그래서 처음 고조황제가 내준 게 독립협회입니다. 1896년에 독립협회를 내주면서 허가를 내주면서 지금 여러분들 그 독립문이 원래 영원문이라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모하반이라는 게 또 있었어요. 중국 사신이 오면은 거기서 이제 먹고 자는 데가 있었고, 영원문은 이제 말 그대로 영접을 하는 그런 문이었는데, 그 두 개를 독립협회한테 줘버렸습니다. 독립문을 세워주고 독립관이라는 건물을 독립협회에 줬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동서고금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모이는 집단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 그 동양의 그 어떤 경직된 문화에서는 백성들이 모이는 것은 굉장히 군주들에게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예. 모이면 뭐 하겠습니까? 왕을 성토하고, 예. 또 반란을 뭐 이렇게 모의한다든지 이런. 그래서 사람 모이는 것이 우리가 사실 대한민국도 그렇게 오래전의 일이 아닙니다. 그전에는 사람 모이기가 참 쉽지가 않았는데, 이 국가주도, 그러니까 독립협회처럼 협회라는 것이 태생적으로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탄생을 합니다. 첫째는 국가주도 방식입니다. 국가가 필요해가지고 만듭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상위 1%, 0.1%에 해당하는 협회들은 전부 국가가 만들었습니다. 국가의 법에 의해서, 국가의 정책에 의해서, 정권에 의해서 협회들이 만들어지니까 뭘 주겠습니까? 돈과 권한을 주고 내 말을 잘 들어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대한민국 최고의 협회들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고요. 민주화가 진행이 되고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국민들의 그 어떤 기업인들 또 아니면 지식인들의 욕구가 다양해졌습니다.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고 또 자기 개인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협회를 결성함으로 인해서 어떤 축적된 힘을 만들 수 있고 그 힘을 발휘하는 정치력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점차 자생적인 협회 단체 설립이 증가하는 이런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 개인들이 지금 요새 각자 도생의 시대라고 하지만은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크지 않습니다. 그냥 어디 가서 이론이 돼가지고 그냥 적당히 소속감을 느끼는 정도, 그 정도였는데 지금은 플랫폼 시대고 융합의 시대입니다. 다양성의 시대입니다. 모여서 교류하고 나누고 시너지를 얻지 않으면은 경쟁자들과 제대로 경쟁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세상이 됐기 때문에 협회는 이러한 의미에서 지금 시대적으로 상당히 그 존재감을 나타낼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부도 아니고 그렇다고 회사도 아닌 이 존재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말 그대로 정부가 개개인을 상대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공무원이 그 많은 개개인의 이해관계인을 만나가지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 기업을 위해서 해외 바이어들을 초청해가지고 커다란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해외 진출하는 교두보를 만들어달라라고 여러분 개인이 문화관광부나 산업통상자원부나 중소벤처기업부나 이런 데 가서 얘기를 하면은 공무원들이 듣겠습니까? 당신 홍길동이 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는 분들이 100명, 200명이 모여서 그 대표가 공무원을 찾아가서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장님 이리 오십시오. 여기 앉으십시오. 요구사항이 뭡니까? 바뀌죠. 예. 그래서 정부와 개개인의 개인도 좋고 어떤 개별 단위의 조직도 좋고 그 중간에서 창구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로 볼 때는 굉장히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좋은 파트너가 협회입니다. 또 하나는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아시겠지만은 제 주변에 협회장 하시던 분 다
다 국회의원하고 있어요. 장관하고 있습니다. 예. 왜? 그 협회가 가지고 있는 힘, 그 힘이 대중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만한 역량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만한 능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국회에 진출시키고 장관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주먹구구식의 그런 협회 경영에서 벗어나서 협회가 가지고 있는 힘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의사협회, 예, 대단하지 않습니까? 뭐 심지어는 유치원협회도 최근에 뭐 그런 일들이 있었고 많은 협회들이 변호사협회 이런 특히 전문가 단체들은 그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능력이 있고 파워가 있으면은 그 협회는 자동적으로 큰 힘을 갖게 되는데 지금은 그 자기네 그 어떤 조직 이기주의, 단체 이기주의에 의해서 어떤 권리만을 주장하는 시대는 또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회가 잘 되려면은 아까 그 독립협회가 고종이 2년 만에 해산을 시켰습니다. 본질을 벗어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협회들도 협회 단체를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지속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 않으면은 굉장히 많은 그 협회들 간의 그 경쟁, 치열한 경쟁에서 어느 순간 도태되기가 십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CSR, 특히 요새 부각되고 있는 ESG 이런 것들이 협회 경영에도 상당히 반영이 되고 있고 특히 협회는 이 S, 소셜하고 그 G, 그 거버넌스 이 두 가지는 바로 적용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 협회가 중요하기도 하고 또 협회를 경영하는 게 어렵기도 하지만 협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사회와 행보를 같이 하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회원들이 살기가 빡빡해지니까 협회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그 협회가 회원들의 욕구를 리플렉션을 잘 처리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주어진 과제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협회가 말이죠 생각보다 이게 복잡합니다. 저도 이 협회의 행정사 일을 같이 하고 있지만은 법을 갖다가 수십 가지를 다 세법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들여다봐도 이 정체가 뭐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양한 법에서 이 비영리법인, 이제 비영리법인의 한 70%가 협회입니다. 이 비영리법인이 5971개나 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고요. 이 중에서 상당수가 이제 공익법인이 되기도 하고 또 사회적 협동조합이 되기도 하고 비영리 민간단체 15,458개. 대부분이 중복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비영리법인 5971개가 대표적인 통계고요. 요 네모 표 하단에 보면은 회사 외의 법인이 81,606개입니다. 뭐 회사 개인 사업자를 비롯한 회사 법인까지 하면 한 650만 개 됐는데 이 중에서 비법인 단체가 25,000개. 그래서 저희가 추산해 보면은 협회 단체가 한 7만 개에서 10만 개 이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비영리법인이 지금 매년 한 3,022개가 탄생하고 있습니다. 이 3,022개면은 하루에 10개 정도, 그죠? 토요일, 일요일 쉬지 않고 하루에 10개 가까운 그 협회들이 생기고 있다는 얘기죠. 예, 굉장히 그 다사형인데 문제는 이 중에서 5년이 지나면은 34%가 살아남고 나머지는 도태 내지는 휴지기로 들어갑니다. 그냥 문 다 셧다운 상태에서 아무것도 활동을 하지 않고 저도 제가 몇 년 전에 사단법인 하나 만들었는데 지금 쉬고 있습니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저기 기업은 철저하게 영리라는 눈앞에 보이는 가시적인 목적이 있지만은 이 협회는 뭐 제가 책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목적이라는 것이 항상 존재하는 것 같지 않게 루틴에 빠져가지고 성장하지가 않습니다. 협회가. 그래서 이제 그런 내부적인 문제는 나중에 제가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많은 그 비영리 법인 중에서 27.3%가 법인세 신고를 안 합니다. 법인이라고 법인세 신고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많이 생기기는 하지만은 제대로 운영하는 데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 한 3분의 1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자본금 5천만 원, 수입 3억 원 이하가 50%인데, 이거는 뭐 비영리 법인뿐만이 아니라 사실 협회도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잘 되는 협회는 잘 되고 안 되는 협회는 대부분 안 되고, 이렇게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하고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협회에 대한 게 뭐냐면, 이제 설립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대충 일반적인 분들이 어떤 서류나 관공서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 협회 만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그 허가로 공인성을 부여를 받고 있습니다. 친목단체야 그냥 만나서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 사람이 또 10명만 모이면은 이게 우리는 브랜드나 이미지를 되게 중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정부 허가로 공인성을 받고 있는데, 지금 그 비영리 그 단체들, 이제 사회운동하는 쪽의 단체에서는 이 허가제도를 없애고 누구나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제가 이제 또 그런 그 세미나에서 그런 얘기도 들었고, 그런가 하면은 허가 요건을 오히려 강화해가지고 될성식품협회를 만들어서 순기능을 하게 하자, 이런 두 가지 주장이 팽팽하게 지금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주무부처가 허가는 내줬지만은 사후관리가 굉장히 부실하고요. 또 민간이 만든 걸 우리가 뭐 간섭할 게 뭐 있느냐라고 방치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협회의 특징이 안 될 때는 사람이 모이지 않습니다. 서로 이렇게 협조를 안 해요. 근데 좀 된다 싶으면은 너도 나도 모여가지고 싸움이 또 시작됩니다. 이게 또. 그래서 굉장히 참 이 협회라는 게 오묘하게 운영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그 조직체인데, 주무부처가 그 개입을 안 합니다. 근데 허가는 왜 놔줍니까? 그럼 허가를 내주지 말던지 해야 되는데, 그 어려운 또 허가 절차를 가지고 있고, 아마 이제 이거는 앞으로 이제 우리 그 황희곤 회장님의 그 이제 협회에서 이런 일들을 이제 저희 그 중소기업 정책개발원하고 같이 공동 작업을 해야 되겠지만은, 정부가 한 7만 개 되는 협회 단체를 허가를 내주거나 아니면 뭐 등록을 해주거나 아니면 뭐 승인을 해주고 방치를 안 한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조사 통계를 한다든지 실태 파악을 한다든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되는 거는, 왜냐면은 그 협회라는 이름으로 쌈박질이 시작되면요,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고요, 많은 이미지가 훼손되고 국민들한테 불신을 얻는데 정부 부처가 개입을 안 해요. 그럼 정부의 역할이 뭡니까? 지금 이태원 사태도 있지만 정부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는데, 그래서 협회에 대한 세계적인 관리 발전 방안을 우리가 이런 기회를 삼아서 원동력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다음에 그 공익법인을 보니까, 여기는 공익법인이 한 3만 5천 개 정도 되는데, 대개 사단법인들이 공익법인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세제 혜택이 크기 때문에 공익법인으로 하고 있는데, 이 공익법인들은 철저하게 자기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네이션을 받는다든지 그러면은 그 돈을 어디에 써야 되고 어떤 사업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공익법인의 회비 징수법인이 14%에 불과합니다. 공익법인은요, 협회단체 중에서도 그나마 시스템을 갖춘 데가 공익법인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14% 정도가 회비를 징수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회원들이 회비를 안 내는데 저렇게 운영이 되는 건 다 정부 돈입니다. 예. 그러니까 86% 가까이는 회비가 아닌 도네이션이나 정부 지원을 통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밑에 보시면 회비 수입 비율은 0.16%, 법인당 회비 수입이 1.3억 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은 협회가 제대로 되려면 답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협회가 제대로 먹고 사는 방법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비를 얻어야 됩니까? 회비는 0.16%밖에 안 되는데, 예. 회비를 얻어가지고 운영되는 공익법인은 14%밖에 안 되는데, 결국은 정부에 의존을 하게 되고, 도네이션에 의존해야 되고, 그러니까 공익법인을 또 해야 되고, 공익법인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각자 협회도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공익법인을 하겠습니까? 이러한 혜택이 없이는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언제 예전처럼 정부 지원에 의해서 생존권이 보장되는 협회가 과연 얼마나 자기의 목소리와 자기 뜻을 표현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하나의 이제 숙제가 되긴 했습니다. 공익법인 보조금 및 위탁사업 등의 의존도가 91%. 이건 이제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이제 내부적인 문제들도 있습니다. 협회가 개인이나 특정 소수의 이익 집단화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뭐 회사하고 똑같아요. 개인 회사 설립하듯이 개인이 협회 설립해가지고 그냥 명함 들고 다니면 그걸 끝이에요. 더 이상 그 협회에 어떤 기능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정치, 종교, 지역적 편파성을 가지고 협회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솔직히 말해서 이 협회의 이 협자는 협력할 협자고요. 회의는 모이는 회 아닙니까? 이 협회 본질과는 벗어나는 협회들이 많이 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도 한번 저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그 협회 그 자체는 회원들한테 어떻게 평가받고 있느냐? 이게 2018년에 유일하게 그래도 디테일하게 조사한 자료더라고요. 협회단체의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76.6%입니다. 회원들이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회비는 내는데 도대체 내가 혜택 받는 게 뭐 있어? 그렇다고 해서 협회가 어디 가서 나 협회 회원이라고 어떤 자긍심을 주느냐? 그게 아니에요. 협회가 맨날 말썽을 일으켜요. 그냥. 그래가지고 이 창피해 죽겠어. 네. 그런 협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그 회원들은 답답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면 또 다른 협회를 만들고 또 다른 협회를 만들어서 유사한 협회들이 부처마다 그냥 뭐 인산이 됩니다. 예. 정부가 허가내준 협회가 지금 한 4만 7천 개 정도, 작년에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그 정도 정부 허가를 받아가지고 있는데, 각 부처마다 보통 뭐 300개, 400개, 1000개, 뭐 문화관광부나 보건복지부로 이런 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많은 협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 역량이나 자원이 부족하고, 또 사무인력난, 또 사회문제 야기, 이런 것들이 협회가 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다. 또 하나는 협회가 생겨가지고, 물론 잘 되는 협회도 있어요. 최근에 이제 저희가 그 벤처 쪽에 있는 협회들 중에서 뭐 이 ICT 쪽에 있는 협회들 새로 만들어가지고 구성하는데, 그건 아예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요, 발기인이 뭐 100명이 정말 적극적인 사람들이 100명이 모여가지고 만들고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이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관련 법도 몇 달 만에 막 만들어내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는 창업하고 똑같습니다. 처음부터 자기매김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협회들은 고성장 조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한 0.9 내지 3.2%. 예. 그러니까 100개, 제가 1년에 3,000개가 만들어지면요, 그 중에서 30개 내지는 90개 정도가 협회가 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성장도 그냥 S커브, 여러분 S커브라고 아실 거예요. 이렇게 S커브에서 처음에 샤프하게 올라가다가 S커브에 끝까지 올라가면 더뎌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저런 데는 소위 말해서 SS커브라고 해가지고 S커브로 한번 성장하고 다시 한번 S커브를 타고 또 성장하는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어서 고성장 조직이다. 이렇게 하는데, 기업까지 포함했을 때 이 고성장 조직이 최대 5.5%까지
가는데 협회는 그렇게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은 이제 협회는 정부와 민간의 중개 역할을 한다.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이거는 이제 정부의 입장에서 그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회원의 권익을 증진한다. 그 다음에 회원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를 잘 살려서 그 분야의 발전을 도모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밑에 줄에 보시면은 정보의 원천 중요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기업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기업들한테 물어봐서 당신이 사업에 도움이 되고 있는 진정한 정보를 어디서 많이 뽑습니까? 했더니 상당수 40% 가까이는 기업 내 외부에서 그 자기 사업에 관련된 정보를 얻고 그 다음이 뭐냐면 협회 조합입니다. 그 다음이 컨퍼런스 박람회, 전문서적 저널, 연구소, 민간 서비스, 대학 이런 순서로 자기한테 유익한 정보를 획득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가입 만족도는 아까 제가 소상공인 보니까 매우 만족이 7%, 이 협회가 도움이 된다가 55.8%. 네. 근데 37%는 도움이 안 된다. 불만족이 10.1%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게 62.8%니까 이 정도면은 상당히 성공적인 협회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협회를 둘러싼 내외부적인 요인이 허가관리 통제, 정책적 지원, 이것이 저희가 이제 고민해야 되는 거고, 대외 이미지, 회원의 신뢰도와 충성도를 얻어야 된다. 이것이 협회가 가지고 있는 과제고요. 그 다음에 정보 자산을 공유하고 사회적 지위를 부여하고 대외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 세 가지가 이 협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이제 운영 전략입니다. 요거는 이제 이해관계도 구성인데요. 협회는 사무국이 있고요. 그 내부적인 살림을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회원이 있고, 회원과 사무국을 잘 조화롭게 운영해 나가는 이사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사들이 의사결정에 사실은 가장 정치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구성체로서는 이사회, 총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부가 있습니다. 정부는 허가권자이기도 하지만은 허가 취소권자이기도 하고 감시 통제도 가능하고 지원도 가능하고 그래서 정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핵심 사업, 목적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협회도 라이프 스테이지,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5년 생존율이 34%인가 이렇게 밖에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협회가 성공하려면 첫째는 협회의 역량이 중요합니다. 이 파란 별표가 역량이고요. 노란 별표가 자원입니다. 자원. 그러니까 역량이 있어야 되고 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자원이 있어야 됩니다. 자원이 없이는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아이가 공부를 잘하려면은 공부를 학습하는 역량이 있어야 되지만은 아이가 또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고 교육을 시켜야 되는 이런 자원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 공동체를 형성해야 됩니다. 구성원이 목표가 명확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 협회는 뭐 하는 데인데 우리 협회는 뭘 하고자 하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똑같이 우리 협회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고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것이 명확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약하고요. 그 다음에 리더십과 소통입니다. 그 구성원들, 협회 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역량을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잘 엮어내는 것이 이사, 또 이사의 대표인 이사장, 협회장님들의 또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지속 성장을 추구해야 된다. 야, 오늘 뭐 비도 안 오는데 그냥 그냥 야외 가자. 적어도 일기예보는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루 이틀 앞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협회가 어떻게 앞으로 갈 것인지, 성장할 것이냐, 쇠퇴할 것이냐, 그냥 이대로 머물 것이냐, 세 가지 루트를 정해야 되는데 항상 성장해야 된다. 항상. 자동차는 항상 앞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제 기능을 다하는 거잖아요. 뒤로 가거나 멈춰 있으면은 그건 뭐 창고 내지는 뭐
예? 저기 언덕에서 미끄러지는 수레바퀴에 불과한 거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경영상의 문제고요. 그 다음에 충분한 준비와 설립이 있어야 된다. 이제 협회를 설립하려면 사전에 고민하고 사람을 많이 모아야지 한두 명 모아가지고 우리 협회 만들자, 내가 회장하고 네가 수석부 회장하고 뭐 서너 명이 모여들면 돈 떨어지고 못 떨어지고 뭐 예? 그 감독관청에서 뭐 행사하는데 한번 오겠다 그러면 회원 모집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그냥 5년 이내에 그냥 죽거나 그냥 휴지 상태로 간다. 그 다음에 핵심 사업이나 재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예. 핵심 사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면은 내가 팔고 있는 물건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저 친구가 도대체 뭐 파는지 모르겠어. 오늘은 볼펜 팔고 내일은 뭐 저기 그 뭐야 네? 칫솔 가지고 어느 날 뭐 가지고 그러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핵심 아이템이 뭐냐 도대체. 이렇게 그 전략적인 요소를 5가지로 저희가 분류를 했고요. 내부적인 것은 사실은 소통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소통에 대해서는 뭐 혹시 기회가 돼서 제 책을 읽어보시면은 모든 게 소통입니다.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규정도 만들어야 되고요.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돈도 있어야 되고요.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행사도 하는 것이고 이런 행사를 멋있게 제대로 하면은 자긍심도 올리고 어디서 또 후원도 받을 수 있고 대외적인 이미지도 부각시킬 수 있고 여러 가지 소통의 수단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별도로 하여튼 소통이 중요하다 이 정도까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향후 과제는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정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허가권 중심의 행정을 지향하자. 허가 등록 지정 요건이 충족되면 누구나 설립하는 것 같으면 왜 허가를 내느냐. 그래서 이 협회나 단체가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만들어진 이후까지 이 전 과정을 정부의 담당자들이 사실 몰라요. 이게 맨날 바뀌고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뭐 제가 장담은 못 드리지만 우리 황 회장님하고 정부 각 부처에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 그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이런 협회 단체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사전에 인식을 좀 시켜줘야 뭐 대화가 통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복잡 다양한 형태의 비영리 법인이 있는데 관련 법이나 절차 이게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특히 아주 그 세법을 보면은 여기 있는 걸 여기서 쓰고 여기 있는 걸 저기서 쓰고 법인세, 개인세 뭐 다 있습니다. 그냥. 근데 이런 것들도 좀 근데 그걸 누가 정리하겠습니까? 정리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세무당국은 세무당국대로, 주무부처는 주무부처대로, 각 부처마다 이게 다 달라요. 지자체는. 그런 것들도 저희가 한번 관련 법이나 공인 절차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할 것인지를 한번 고민해봐야 될 것 같고요. 세계적인 협회단체 관리, 설립 이전, 설립 이후의 라이프 스테이지에 맞는 관리 지원책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화두를 한번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협회 단체를 놓고 봅시다. 이제 정부는 이제 저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고, 임원의 리더십 되게 중요합니다. 협회의 특성과 목적, 라이프 사이클에 맞는 리더십. 이 협회가 라이프 사이클에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초기에 있느냐, 중기에 있느냐, 말기에 있느냐, 성장기에 있느냐, 성숙기에 있느냐, 쇠퇴기에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 협회가 어떤 전략을 취할 것인지를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또 리더십이 있어야 됩니다. 초기에는 오너, 솔직히 말해서 협회를 창업하신 분들의 개인 역량, 의지, 열정 이거 가지고 시작은 할 수 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흘러가면은 조직화해야 되고 체계화해야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 목적이라든지 또 주 아이템 이런 것들이 명확히 설정이 돼야 됩니다. 협회 임직원의 역량, 교육 및 연수 시스템, 경영진단, 평가, 컨설팅. 제가 협회 8년 동안 상근배정하면서 나름대로 살림살이를 하는 자리에 있었는데 맨날 직원 뽑고 직원 나가는 거 말리고 또 뽑고 또 나가고 이게 반복이 돼요. 뭐 이 협회가 뭔지 모르니까. 근데 사실은 협회가 알차게 운영하면요. 협회처럼 좋은 조직이 없습니다. 정부의 장점과 기업의 장점을 다 가지고 있어요. 나름대로 회원들이 잘 맞춰주면은
힘도 빵빵해요. 뭐 장관 나와라, 도지사 나와라, 시장 나와라 그러면 다 나와요. 예. 굉장히 좋은 뭐 국회의원들 뭐 국회의원 뭐 되면은 와서 다 인사하고 다 하죠. 그래서 그 협회 임직원들이 협회에 대해서 자기가 돈을 봉사하든 노력을 봉사하든 그 정체를 정확히 알고 협회란 존재가 뭔지, 내가 역할이 뭔지,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지 이런 걸 알고 협회를 만들고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합니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예. 우리가 그냥 남녀가 만나서 눈이 번쩍해가지고 만나서 하다가 부모 돼가지고 자식 막 낳고 대충대충 키우다가 문제 생기면은 돌이킬 수 없잖아요. 똑같습니다. 이 협회도. 그 다음에 이제 협회가 내부적인 걸 가지고 혁신하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외부 전문가들이 협회를 진단하고 평가하고 비전을 제시해 주는 거, 컨설팅을 해주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제가 협회장이라면, 조직이 어느 정도 되는 협회장이라면 저는 당연히 외부 전문가한테 우리가 잘 되고 있어? 우리 문제가 뭐야? 당신의 시각으로, 제3자적인 시각으로 우리를 좀 평가해서 보고서 좀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하죠. 실제로 저는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협회 임직원들이 할 일은 수시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자율적인 보고 시스템, 또 모니터링을 하고 또 일탈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는 늦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것들을 꼼꼼히 점검해가지고 흔히 발생하는 우리 뭐 기라성 같은 협회 회장님들 막 자살해서 죽고 고발당하고 그런 일 많잖아요. 예. 왜? 이런 사전 교육이 안 돼 있어요, 그분들은. 왜? 오늘 아무 일 없으니까 내일도 아무 일 없을 거다. 오늘 내가 여직원한테 농담했으니까 내일도 아무 일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세월 가다가 보면은 그게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돈 세는 것도 아유 그냥 뭐 쟤네들 뭐 그냥 용돈 하라고 그랬지 세다 보면은 10원이 100원 되고 100원이 1000원 되고 1000원이 억원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철저한 경영진단과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자 마지막으로 정부도 아니고 협회도 아닌 그야말로 우리 이제 황 회장님이나 저나 우리 조 박사님 같은 분들이 이제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협회 단체 DB를 구축해야 되겠다. 각 부처에 있는 이놈의 협회 단체 이놈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 협회 단체 현황을 파악하는데 각 부처 수십 개, 한 6, 70개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다 다운받아서 세고 분석했어요, 제가. 그래 그 작업만 해도 제가 한 2달을 했는데 이게 어디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데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이런 작업부터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부처에도 그걸 분석해서 저희가 제시를 해야 된다. 협회단체에 대한 실태조사, 통계구축, 조사, 분석, 연구. 그 다음에 협회단체 간에 이제 오늘 이게 이제 그런 행사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4회 협회 날이 비록 이 행사는 의미가 있어야 되고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뭐 이렇게 좀 막 한 400~500명 모여가지고 막 협회들이 와가지고 진짜 엄청나게 했으면 좋겠지만은 그런 면에서는 좀 재미가 떨어진다고 봐요. 근데 의미는 되게 있어요. 이게. 지금 이 전문가협회가 8년 됐다고 하는데 이게 아마 음지에서 양지로 나가는 출발점이 아마 오늘이 될 수도 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협회단체 간의 정보 교환, 벤치마킹, 공동 워크숍, 협력사업 이런 것들을 모색할 때가 이제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제가 내일 경기도 가평에서 협회 워크숍 하는데 저는 그 협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 협회를 잘 가기 위해서 사무국 직원 80명하고 그 회장님하고 임원들이 다 1박 2일 모이더라고요. 저를 이제 초청해줘가지고 제가 가는데 그게 사실은 8년 전부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전문가 협회가 있을 때부터 그런 일들이 있어야 이 전문가 협회도 같이 성장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협회 간의 정보 교환이라든지 네트워킹이라든지 이런 것들, 협회 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어떤 자긍심, 업무의 전문성 확보, 그 다음에 리크루트, 이런 것들도 역시 중요하고 그분들에 대한 작업 표준 매뉴얼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전문기관들이 앞으로 향후 과제로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회가 협회단체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고 또 여기에 주어진 과제들이 하나하나 실행이 돼가지고 제5회, 6회, 7회 협회날은 성대하게 도약하고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간단하게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발표를 해주신 SG연구원 이의전 원장님 감사드립니다.